피스메이커, 그다음에 분위기 메이커, 페이스메이커까지 다 했다. 예. 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라는 표현 처음 들었거든요. 사이다 정치인, 국밥 정치인 이런 거 대비되는 개념이었어요. 사이다도 마시면 되고 국밥도 먹으면 되고 참 기분 좋은 날이었다. 장동혁 대표의 눈이 인간의 눈으로 돌아왔고 저 박 대변인의 말이 인간의 말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구 삽금, 쇠도 녹인단 말이죠. 가장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한 세대라고 봅니다. 그런 세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먼저 어제 회동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기 좋은데. 대통령 저기 손도 잡고 하면 지금 어때요? 대통령 그 손을 이렇게 한번 좀 가운데로 이렇게 뭉쳐주시면 그거 또 아까 했어. 그래도 또 이렇게 잡게 해주시는 건 다르죠. 그렇죠.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런 말이 있지요. 어찌 됐든 웃었어요. 참 요즘에 웃는 모습 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야 관계에서. 특히 장동혁 대표 우리가 그동안에 쭉 보면은 눈이 좀 정상이 아니었지 않나요? 막 희번덕거리고 막 완전 살기가 막 넘치고 그러는데 어제는 눈이 좀 풀어졌습니다. 예, 인간의 눈으로 돌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승적이고 그다음에 대범한 그 정치 통합 행보, 사회 통합 행보가 짐승의 눈으로 변한 장동혁 대표마저도 다시 인간의 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저는 8.15 경축사 우리 광복절 행사 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송은석 대표랑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옆에 앉아 계시는 정책 대표님의 마음은 알지만 저 내란 세력들, 저 위원정당하고는 정말 악수도 하기 싫은 마음은 알지만 대통령 방해 인사하는데 옆에 앉아 계신 여당 대표는 악수도 안 하고 눈길 한번 안 주는 모습이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우리 후배 세대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여야 대표를 초대해서 하모니 메이커라고 정책 대표님이 이야기했는데 예. 저는 정말 여야 간의 평화, 제가 투쟁하고 싸울 때는 싸우지만 때론 평화롭게 할 때는 평화롭게 해야 돼. 피스메이커, 그다음에 분위기 메이커, 페이스메이커까지 다 했다. 예. 그래서 아주 국민 통합의 이대한 리더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줬다. 그 두 분을 막 화해시키고 소통시키면서 놀아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진심으로 대하고. 그럼 그 여당 대표 단독 회담 하고 싶겠습니까? 야당 대표 장동혁. 엊그저께까지 이재명을 뭐 끌어내리자 마치 때려 죽이자 표는 이렇게 안 했지만 거의 그런 말투로 악담을 퍼본 자인데 단독 회담까지 해줬습니다. 윤석열 그 똥 씹은 표정으로 이재명 야당 대표 맞이했던 완전히 다르잖아요. 벌써 따져보니까 세 번째예요. 이게 여야 대표 회담이. 취임식 첫날 했죠. 그 다음에 김용태와 송원석 김용태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 또 예우하면서 대화하고 온갖 쓴소리 다 들어줬죠. 이번에 장동혁까지. 정말 이건 한국 정치에서는 가장 대범하고 대승적으로 잘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사실 어제 회동 전에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과연 악수할 거냐. 왜냐. 정청래 대표가 그랬잖아요. 악수는 사람과 한다고.
사람이 아닌 걸로 치부를 했던 거죠. 거기에 빗대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한마디 했는데 들어보시죠. 아, 그래요? 준비가 되면은 예, 부탁을 드릴게요. 마늘과 쑥을 예, 그 부분인데. 100일이 안 됐는데 사람 돼버렸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만들어준 거죠. 100일 전에.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괜찮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것은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 약간 이제 우리가 정치가 약간 유머를 통해서 상대방과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마늘하고 쑥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니까요. 최악의 분위기는 풀어간 거라 싫어보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의 의미가 뭐냐. 대통합이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에 정말 상대당에 의해서 악마화되고 감옥에 갈 뻔한 위기에 쏘이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심지어는 정치 테러를 당하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까지 겪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악수를 하도록 손을 내밀고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또 굳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건 국민 대통합을 이뤄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미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두 번째로 사실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가 정말 심각합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예측하지 못하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국익에 대해서만큼 힘을 모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서 부디 이번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좀 헛소리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예.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한데 헛소리를 해서 김을 빼는 일, 국민의 세금 받는 국회의원들 도대체 왜 있냐 이런 말 안 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님과 함께 그런 인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악수를 하고 싶었나 봐요, 양태정 변호사님. 그렇죠. 뭐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제 여야 대표와 제 대통령과의 이런 이제 회동 자체는 되게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림, 저희 소통이라고는 뭐 거의 대화 자체가 단절된 상태였는데 사실 저런 그림은 뭐 국민 누구나 이제 바라는 그림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 경선 때 너무나 극우적인 말과 이제 극우 세력과 손을 잡는 모습으로 해서 뭐 우리 민주 진보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분 중에서 좀 그래도 정상적이고 좀 합리적인 보수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너무나 우려가 있습니다. 예. 완전 극우 정당으로 가서 거의 뭐 파시즘 정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나마 이제서야 뭐 정상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뭐 대통령의 행보는 뭐 100점 만점에 200점을 줘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한편으로 또 정청래 대표께도 되게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제 여당 대표로서 내란 정당인 이제 국민의힘에게 강하게 그런 처벌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또 대통령이 마련한 자리에서는 또 저는 통화의 메시지와 대화의 창을 한편 열어놨다는 점에서는 저는 정청래 대표도 훌륭한 대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부분을 가장 유심히 보았냐면요, 어제 회동이 끝나고 여야 대변인이 국회에 와서 회동 결과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힘당의 박성훈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데 그 브리핑 할 때 표현이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까요? 첫째, 오늘 여야 대표는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하였고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 확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국정의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생 정책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확답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사실 저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표현 처음 들었거든요. 전혜연 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이 그동안 너무 천박한 정치로 나락으로 계속 빠져들다가 이번에 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면서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자력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또 여당 대표도 같이 응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 어떤 원심력처럼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치가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천박한 수준으로 빠져들었잖아요. 윤석열은 국회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툭하면 국회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국가와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혐오의 정치, 천박한 정치인들이 날뛰는 극우 세력이 날뛰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 궤도로 이탈해서 지금 나락으로 빠져드는 야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라 말하는 이유가 상대방에게도 손을 내밀고 본인이 정치 보복의 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애쓰셨던 그 마음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극우 세력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던 국민의힘도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네. 제발 좀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어제 그 국힘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어떤 사자성어가 생각났냐면요. 중구 삭금이라는 게 있어요. 중구 그러니까 무리중이죠.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구 삭금 쇠도 녹인다 말이죠. 예. 저렇게 강팍한 국민의힘의 대변인 입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만든 것. 뭐 협치다 뭐다. 사실 지금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내란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옹호하고 있는 저 정당에 대해서. 그러나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눈이 인간의 눈으로 돌아왔고 저 박 대변인의 말이 인간의 말로 돌아온 것이죠. 사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정말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자였지만 저 같은 평범한 범부도 방송에 나가서 저도 한동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라고 존칭을 썼으면요.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윤석열을 비판하지만 대선 불복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24만 표로 이긴 것도 이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존칭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같이 거친 길거리에서 맨날 집회하는 사람도 그랬거든요. 방송에 나가면. 근데 저자들은 한 번도 이재명 사실 대표 시절에도 인간의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데 그 조롱한 자들 아닙니까? 뭘 몰래 맞아, 먹었다는 둥 뭐 그걸로 지들끼리 킥킥거리고 아휴 정말 인간도 아닌 것들인데 이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말 국민 통합을 실천하고 저는 장동 대표나 그 대변인이나 맞이할 때 박준태 비서 있잖아. 대통령이 예를 들면 가식적으로 대하고 형식적으로 면담 진행했으면 저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진짜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이 더 품격 깊은 통합의 나라로 나가야 된다. 정말 야당이 이렇게 저열한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낮은 자세로 깍듯이 모셔버리니까 저자들이 저는 거 가서 그 하루라도 감동받았다 봅니다. 아 이렇게까지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또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대하다니. 그러면서 당분간은
상당히 이런 통합 분위기가 갈 것 같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정책 대표님도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평소에는 굉장히 사이다 또 강직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화할 때는 또 이렇게 과감하게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면 공통 공약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거, 그다음에 야당이 제안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대주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으로 다시 상향하자. 그 하향 안 하고 그 대통령이 긍정적 검토를 했잖아요. 그런 건 예를 여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중도 지지자들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건 과감히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일부 협치가 복원이 되는 것이죠. 김종희님, 워낙 엉망이었던지라 당연한 존댓말에 감동을 다하게 되네요. 보스형님 TV님, 쭉 유지해야 할 건데 그러셨어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을 될까요? 우리가 보통 사이다 정치인, 국밥 정치인 이런 걸 대비되는 개념으로 써요. 사이다 정치인은 뭔가 아주 시원하게 날카롭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뭔가 확 해결하고 이런 거 사이다 정치인. 국밥 정치인은 약간 조금 더 온화하더라도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늘 사실 대리적 개념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됐거든요. 이게 같이 갈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사이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라든가 이런 말이 들었었는데, 저는 사이다도 마시고 국밥도 먹고 이럴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기에 어제는 사이다도 마시면 되고 국밥도 먹으면 되고 참 기분 좋은 날이었다. 소통의 정치가 다시 복원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안진걸 소장님이 맨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깍듯하게 불러줬다고 그랬는데, 저하고 오랫동안 방송을 같이 이렇게 하셨던 우리 애청자님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는 짓이 대통령 같지가 않았을 때 차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생각해낸 게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이제 바꿔서 부르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랬다가 정말 대통령 같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 윤석열이라고 그냥 불렀죠. 그때부터 좀 속이 편해지긴 합니다. 참 대통령 같지도 않은 자가 대통령 있다는 거, 그것도 국민들은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2년 6개월 정도 됐나요? 그 윤석열 정부가 많이 괴로웠죠. 진짜 수많은 국민들이 괴로웠을 거고, 그래도 조기에 이렇게 종식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제 회담에서 조금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3자회동 이후에 이제 양자회동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자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어떤 위상을 좀 올려주고 존중해준 면이 있고, 또 특히나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이제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내란 특별 재판부라든가 여러 가지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고, 또 대통령께서는 또 일본이나 미국 순방에 대한 성과도 설명을 해서 나름대로 생산적인 자료였다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저는 국민의힘 어떤 장동혁 지도부의 권위를 오히려 대통령께서 좀 세워주신 면이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제 한편으로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장동혁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 사람들 사이에 또 내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 점을 좀 주의 깊고 재밌게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제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겁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국힘당을 내란 정당, 위원 정당으로 해산하든 어쩌든 일단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불러서 악수하게 만들고 협조를 요청하고 이러는 모습 보기 좋았는데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갤럽 여론조사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제 회동을 했으니까 아직 그 결과가 반영되기 전일 텐데, 어제 여론조사 꽃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69.5%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회동 이후에 또 미국에 갇혀 있는 우리 근로자들 풀려나고 그러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놀라웠던 게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여기에 40대 응답을 봤더니
90%에 육박했어요. 89.7인가? 와. 그 40대가 90%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90% 나온 경우는 처음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도 거의 뭐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40대에서 89.2% 긍정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40대가 누굽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많은 세대 아닐까요? 사실 40대면은 보통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 자녀 양육 문제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이제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돈 들어갈 때 많고 직장 내에서는 좋게 말하면 허리지만 나쁘게 말하면 승진을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후배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한 세대라고 봅니다. 그런 세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대통령이 강릉 가서 정말 그 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들고 또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임금체불 문제라든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서민 경제 민생 꼼꼼하게 차리는 거 보면서 40대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줬다 생각이 들고요. 또 40대를 보통 우리가 민주화 세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40대가 이른바 정교조 세대를 거친 세대이고 촛불을 겪은 세대이고 김대중 대통령을 통한 정권 교체와 노무현 대통령을 통한 새로운 정부를 탄생하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인데 이 세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또 굉장히 큰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대어 앉은 모습 보면서 이렇게 피곤해하는 모습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이 100만 정어리들과 또 40대를 비롯한 국민들이 서 있다.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90%더 나온 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배웅기TV에서 한번 모셔야 되는데 성동구청장 정원호 지역구 조사했더니 94% 지지율 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통령 이야기하는데 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난 또 김대중 대통령 얘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잘하면 예. 서울이 굉장히 보수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민주당 소속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3선하고 94%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정책을 너무 잘하거든요. 정원호 구청장. 이건 성동구민이라면 정원호가 거의 걸그룹처럼 이제 통용되는 사람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민한테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성동구청장이 그렇게 잘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번호를 공개해가지고 모든 민원을 직접 받고 답을 다 해주고 뭐 예를 들면 뭐 그 시민들이 앉아 있을 만한 곳에는 항상 뭐 쉼터 같은 게 다 있고 뭐 필수 노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자체 조례로 수당을 조금 더 주고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 뭐. 지금 사심 없이 칭찬하는 거죠? 그럼요. 저는 제발 우리 민주당 지자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사람 좀 배우라는 거예요. 90% 94% 나오면요. 다음 지방선거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을 좀 더 배우면. 다음 총선 대선도 이대로 가면 그런 정책들 많이 펼치면 우리가 압승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래서 배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건데. 성동구청장 이름이 뭐라고요? 정원오. 오자예요? 예, 오자. 언제 한번 꼭 정어리 TV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가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50%를 못 넘었잖아요. 안타깝게. 근데 지금 지지율은 계속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가 더 드러날 거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야 회동은 정말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댓글 반응을 좀 소개해드리고 전혜원 원장님도 그 정원호 구청장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딴 이야기예요. 여론조사 꽃의 긍정평가는 69.5%입니다. 예. 69.5. 네. 40대에서 90% 가까이. 네. 제가 69.5라고 그랬는데. 말은 하셨어요. 아니 50%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당선되실 때. 랜덤님 앉은 걸 정원호 겁나 띄우네 뭐 있나? 전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리아님 맞아요. 직접 전화 받으신다고. 아는 분은 아실 텐데 하여튼 우리가 훌륭하게 일 잘하는 분 김리리님 정말 엄청 잘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분들은 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제가 그 제 선배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다니까요. 성남시장에 이재명이라고 있는데 좀 주목을 해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통이 아니다.
일을 하는데 이제 그분은 아주 기업체 상당히 그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인데 나 이렇게 일 잘하는 시장 처음 봤다.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지사 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때 그분이 야 이재명이라고 성남시장 있는데 주목해봐라. 보통 내기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한 성견지명이고 예. 주목도 했네요. 예. 자,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거 조금 더 보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5.6, 국민의힘이 25.3이 나왔고요. 또 이제 윤석열 구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도 65.4, 32.0.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요. 매우 찬성한다가 38, 찬성하는 편이다가 23.3 해서 61.3, 반대는 34.4 이렇게 나왔어요.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찬성이 66.3, 반대가 29.0. 지금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그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소리도 있는데 특별재판부 얘기 나온 김에 잠깐 그 내용 좀 살펴볼까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직위원회가 태세를 바꿔가지고 무슨 뭐 올해 안에 심리를 끝낸다, 뭐 병합해서 한다 이런 얘기하고 중계도 MBC가 신청한 중계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특검법에 뭐 특검하고 피고인 쪽에서 신청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 특별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냐 없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도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 의원이 있어요. 박승희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녹취가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내란 재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다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직접 뭐 공격을 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그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예, 박승희가 아니고 박희승 의원이 이제 한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양태정 변호사님 이제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 위헌 소지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고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내란 이제 특별 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이제 전담 재판부라는 이제 표현을 네. 예, 썼죠. 이제 특별 재판부가 아니고 전현 위원장이 썼기 때문에 뭐 더더욱 이게 뭐 특별이 아니라 이제 전담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 위헌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전담 재판부는 뭐 서울 고등법원 같은 데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전담 재판부나 선거전담 재판부나 아니면은 뭐 관련 주식 관련 사건을 맡는 전담 재판부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뭐 특허법원 같은 것도 그거의 하나의 전담 법원 중에 하나의 예일 거고 과거에도 이거에 관한 예는 있었거든요. 뭐 이제 이승만 정부 때부터 해서 그런 이제 특별재판부 내지는 전담재판부가 이미 설치가 되었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특히나 이게 무슨 국회에서 뭐 특별히 뭐 법관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법관들이 그런 법관들로 이루어져서 법원에다가 그런 구성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위임을 하고 기존 판사들이 맡게 한다고 하면은 위헌 여지는 저는 사실상 거의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박희승 의원의 지적도 뭐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는 충분히 합니다. 만약에 위헌 여지가 있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위헌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문제를 삼고 또 윤석열 김건희 측에서 이 수사부터 모든 내란 혐의도 아니라고 이제 부인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전 리스크를 막자라는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법리 검토를 거쳐서 뭐 위헌 여지를 없애서 저는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희승 의원이 신중하게 하자 이런 정도도 아니고 윤석열 계엄에 빗대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좀 많이 좀 사실 저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조금 이제 너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사실 뭐 비상계엄은 그거는 내란 범죄고요. 그리고 이거 추진하고 온 거는 이런 내란이라든가 범죄를 이제 엄단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관련자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거를 명확히 하고 또 특히나 이제 뭐 매년 2월 되면 이제 법원 인사이동이 있는데 또 인사이동 거치면 또 한 달 늦어지고 계속 지연돼서 증거도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재판부 하나가 이 내란 사건만 전담해서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사실 그거를 범죄로 비유한다는 건 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가 판사들은 빠져 다른 사람으로 재판하게 할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판사들 중에서 뭐 지금 뭐 지기현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질질 끄니까 여기만 전담하도록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위헌 소재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제 위헌 얘기가 나오니까 그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위헌이 되냐 아니냐를 사전에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고 할 수는 없나요? 아직 뭐 법이 만들어졌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구하는 거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뭐 이제 뭐 국회 내에도 이런 거를 입법조사처 같은 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한 거일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뭐 위헌적인 요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특별재판부 내지는 전단재판부의 구성을 사실 대법원이나 사법부에다가 상당 부분 위임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제거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헌법에도 예를 들면 서울해생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파산해생만 전담하는. 우리 헌법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법률로 만들어가지고 법원 조직법상 지금 기능을 활발히 잘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법 테두 내에서 그다음에 그냥 여당이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위헌이다. 저는 뭐 동의가 안 되고요. 박희승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니까 신중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봐요. 근데 양태진 변호사 지적처럼 아니 어떻게 군대를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촛불 겨누고 짓밟으려고 하고 정말 수천 수만 수십만의 학살을 잘못하면 만들 수 있는 사건하고 어쨌든 국회에서 야당의 일부 반대가 했다더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 태도 내에서 직위원 같은 사태를 예방하자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윤석열 계엄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박기승 의원이 이 표현 때문에 이번에 진정성까지 완전히 이석이 돼버렸고요. 과했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예전에 그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가 더 잘하니까. 근데 그걸 조선일보랑 전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역시 민주당이 뭔만 하면 무조건 사사건 시비거는 조선일보랑 대규모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 사람 진정성이 희석돼버려서 그 지적 이미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반복하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로부터 크게 비판을 받고 실망을 많이 받으실 거다라는 이제 호소나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우려는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려 정도를 전달하고 그것을 특위에서 토의하시는 방식이 더 합당하지 않으신가 보고 있습니다. 더 정교하게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토론하고 제대로 만들자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네가 법을 뭘 알아 이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된 것은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내란 이후에 재판부가 보여준 재판 지연 의혹이라던가 특혜 의혹이라던가 말도 안 되고의 윤석열을 구속해서 석방시켜준 거라던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판사가 아니라 정치인이시라면 그리고 내란을 겪었던 국회의 한 구성원이라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되고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뭘 아냐는 식으로 또는 국민들을 가르치고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